시시콜콜 역사 뒷담화 권경률의 낭독 한국사. 안녕하세요. 역사 칼럼니스트 권경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20년대 모던의 탄생, 그 가운데 먼저 도시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1929년 10월 3일 널따란 길 옆에 하늘 찌를 듯 서있는 빌딩. 도시의 가을은 빌딩 사이로 스며든다. 눈부시게 장식해놓은 데파트멘트 스토어의 쇼윈도, 그 아래 모여드는 관중. 도시의 가을은 쇼윈도 안에 들어있다. 네, 1920년대 경성의 도시문화가 꽃을 피웁니다. 제가 지난 회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물질 문명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술과 화폐 그리고 도시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이 어우러진 삶의 양식, 그것이 물질 문명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1920년대 경성의 도시문화가 꽃을 피워요. 그 도시문화 중에서도 꽃 중의 꽃은 백화점이었습니다. 당시 경성은 그 청계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쪽 궁궐 쪽은 조선 상권이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 상권이 형성돼 있었죠. 그리고 청계천 이남 남산 방향으로 일본 상권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 상권을 대표하는 백화점은 화신백화점이었고 일본 상권을 대표하는 백화점은 미쓰코시였습니다. 명동 쪽에 있는 건가요, 미쓰코시가? 청계천 이남 일본 상권은 이제 세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본정, 혼마치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지금의 충무로 일대입니다. 그리고 명치정은 지금의 명동 일대고요. 그리고 황금정은 지금의 을지로입니다. 그러니까 본정, 명치정, 황금정 다 붙어 있네요. 예, 이 세 군데를 합쳐서 이제 그때 당시 리틀 도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일본이나 다름없다는 거였죠. 미쓰코시는 사실은 당시 이제 일본 제1의 백화점이었고 미쓰코시 경성지점이 이제 일본 상권에 있었다는 건데 거기가 바로 이제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옛날에도 그러니까 옛날까지는 아니지만 뭐 미도파, 신세계 이게 다 그쪽에 원래 그렇죠. 모여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미쓰코시 백화점은 미국과 프랑스, 일본의 최신 유행 상품이 다 진열돼 있었어요. 미국에서 유행했다 하면 몇 달 내로 미쓰코시 백화점에 진열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화신백화점은 상대적으로 이제 늦게 출발했죠. 원래 1920년대에는 화신상회라고 했었어요. 아주 큰 금은상이었어요. 금은상이었는데 이제 1920년대 후반부터 대공황이 오잖아요. 세계 대공황의 영향을 조선도 받아요. 그렇게 하면서 화신상회가 이제 그 은시세가 떨어지면서 금은상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태화라는 사람이 화신상회를 운영했었는데 그거를 박흥식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요. 그러면서 탄생한 게 바로 이제 화신백화점입니다. 그러니까 화신백화점도 단성사가 조선극장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경쟁심을 가졌듯이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질 수 없지 뭐 이런 경쟁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화신백화점도 여기 그 미쓰코시에 대해서 엄청난 경쟁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너희한테 질 수가 없지. 이를테면 이제 민족 자본. 그렇죠. 우리는 민족 자본이다. 조선 상권을 대표하는 백화점이다. 자부심이 강했죠. 그래서 화신백화점이 미쓰코시에도 없는 거 들여와요. 바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였습니다. 아, 그 시대. 요건 이제 1930년대에 이제 들어오는 건데요. 그걸로 시선을 끌겠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엘리베이터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려고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백화점 문 밖으로 줄을 이렇게 길게 늘어서면서 장사진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차례를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제 또 제일 끝줄로 가는 겁니다. 한 번 더 타겠다고. 장사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됐겠네요. 예, 그랬답니다. 실제로 장사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그래요. 잘못된 마케팅의 전형. 네네. 하지만 또 그렇게 장안의 화제를 몰고 오면 아무래도 이렇게 물건을 많이 팔 또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예. 백화점끼리 경쟁이 되게 치열했다고 해요. 백화점 디스플레이가 중요하잖아요. 디스플레이가 이제 아무래도 조선 백화점들이 조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일본 백화점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단체에서 어떤 백화점이 더 진열을 잘하나
이 순위를 매겨가지고 잡지에 발표하기도 했대요. 아 그때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있었어요. 우리 조선 백화점들의 이제 디스플레이가 좀 떨어지니까 그걸 더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시킨 거죠. 조선 백화점들끼리 조선 상점들끼리 경쟁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또 여성 점원이 되게 중요했다고 해요. 당시 일제 강점기에 백화점이나 고급 상점의 어떤 점원들이 되게 인기 높은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 인류 학교를 나와가지고 백화점의 어떤 점원으로 취직을 하면 아 정말 잘했다. 막 집안에서 이렇게 모두 아버님 어머님이 기뻐하시고 막 이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실제로 이 백화점 여성 점원들이 그 경성에서는 1등 신부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성의 총각들이 백화점에 가가지고 축지고 앉아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저기 뭐 여성 점원들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인물평을 하고 그랬다는 이제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아무래도 뭐 또 용모 단정한 분들을 뽑고 뭐 그랬을 테니까. 용모 단정하고 교양 있고 그런 점원들을 이렇게 뽑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경쟁이 되게 치열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경품으로 집을 내놓기도 했대요. 집을 내놨는데 그 집을 내놓으면 한 달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을 사면 경품권을 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추첨을 해서 1등상이 이제 주택이었다고 해요. 요즘으로 치면 신도시 아파트 같은 거 한 채를 준 거죠. 그 백화점은 그 경품 행사를 하고 나서 한 달 만에 1년치 매출을 기록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할만하네요. 네. 근데 너무 그런 경품 행사가 너무 과열돼 있다 이런 어떤 비판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백화점만 활성화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방과 카페도 전성시대가 열렸어요. 1920년대. 원래 다방은 커피 문화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종 황제도 커피를 즐겼다고 하잖아요. 고종 황제는 이제 뭐 덕수궁에서 즐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호텔에서 이제 커피를 즐기는 그런 사교 모임들이 있었죠.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다방으로 발전을 합니다. 근데 일본 상권에는 이제 다방이 이제 일찍부터 들어왔는데 조선 상권에서는 1927년부터 조선 사람이 운영하는 다방이 생겨요. 그게 영화 감독 이경손의 카카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1928년에는 그 영화 배우 복혜숙의 비너스 뭐 이런 다방들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연인들이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연인들의 풍속도인데 리틀 도쿄, 본정, 명치정, 황금정 거기에 있는 다방에서 연인들이 이제 둘이 이제 앉아가지고 아이스 커피를 한 잔 시켜요. 그러니까 보리줄기가 빨대였답니다. 보리줄기 하나를 꽂고 둘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마시면서 이제 사랑의 미래를 즐겼다. 이런 풍속도가 이제 그때 당시 기사에 신문 기사 같은데 나오곤 하죠. 지금이랑 뭐 비슷하네요. 근데 뭐 저기 남녀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위례하는 거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죠. 그러게 말입니다. 자, 다방만 있었느냐? 카페도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카페는 뭐냐면 재즈가 흐르고 웨이트리스, 여급이 이제 서빙하는 퇴폐주점을 말합니다. 카페에서는 이제 위스키, 칵테일, 와인 같은 것들 이렇게 많이 팔았겠죠. 그런 어떤 새로운 술 문화에 이제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주당들이 열광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1차는 명동, 2차는 종로 뭐 이런 식으로 밤새도록 이제 술을 퍼마시는 겁니다. 왜 1차는 명동, 2차는 종로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1차가 아까 얘기했던 일본 상권인가 보네요. 2차는 조선 상권. 예, 그때 당시 일본 상권에 있던 카페들은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했는데 조선 사람들이 지기 싫어하잖아요. 너네가 새벽 1시까지 해? 그럼 우리는 새벽 4시까지 해. 그래서 조선 상권에서는 새벽 4시까지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걸로 이렇게 경쟁을. 아, 그러니까요. 그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민족적 서름을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가정 파탄도 되게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조혼이 이제 성행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부모가 결혼시키는 거예요. 일찍. 아무래도 원하는 상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일이 별로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카페의 어떤 그런 뭐 여급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한다든가 그런 일들 때문에 가정 파탄이 빈번하게 일어났죠. 자, 우리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마셨냐면 1929년 이 조선 땅, 식민지 땅 전체 조세의 28.7%가 주세였다고 합니다. 주세, 술에 매기는 세금.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음주 가무 뭐 이런 쪽으로는 탁월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음주의 민족입니다. 음주의 민족. 여기서 뭐 그런 거 하나 나와야죠.
네, 사실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전체 조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건 토지세였어요. 토지세였는데 1920년대 후반, 그러니까 1929년 정도까지 오면 주세가 토지세를 앞서가는 거죠. 아 이게 그 시대에 반짝 벌어진 일인 건가 보네요. 사실은 제가 뭐 1930년대, 40년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20년대 자료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세가 전체 조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이게 되게 이색적으로 다가왔어요. 산업이라는 게 그 당시에 별로 뭐 볼 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 뭐 양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산업에서 높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 좀 저기 뭐 이렇게 좀 웅얼웅얼하지 말고 왜 이렇게 웅얼웅얼해. 자, 이렇게 상권이 활성화되고 백화점, 다방, 카페가 전성시대를 열었잖아요. 거기에 기생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주먹들. 그렇죠. 오늘날의 주먹. 그 주먹패는 언제 탄생을 했을까요? 근데 원래 어느 사회나 이런 분들 계신 거 아니에요? 예, 조선 시대에도 뭐 그런 왈패들이 있었죠. 왈패들이 있었는데 좀 더 조직적으로, 사실 주먹패라기보단 조직 폭력배 이제 이런 개념에 더 가깝겠죠. 근데 1920년대에 야쿠자의 관리인으로 선우영빈이라는 사람이 경성에 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장군의 아들에서 익히 알려진 하야시입니다. 원래 야쿠자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계 3대 검은 조직에 해당하잖아요. 사실 뭐 야쿠자부터 먼저 조금 얘기를 하자면 야쿠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도야마 미츠루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흑룡회를 만들었거든요. 이 흑룡회는 뭐냐면 천황에 충성하는 비밀 결사였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했냐면 국가가 할 수 없는 그런 검은 일들, 그런 것들 맡아서 했죠. 대표적인 게 명성황후 시해 사건. 사실 흑룡회가 관여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런 국가 권력의 비호를 받는 검은 조직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본에선 야쿠자였고요. 그 관리인으로 선우영빈이라는 사람이 경성에 나타난 거죠. 이게 이제 1920년대 하야시의 혼마 집회가 이제 경성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1920년대 무렵만 해도 조선의 주먹패들은 이제 뭐 조직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구마적, 신마적, 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름을 알고 있는 주먹패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일본 상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혼마 집회가 야쿠자 아닙니까?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게다가 경찰들이 다 비호해 주는데 뭐 이렇게 경찰들한테 쫓겨다니는 조선 주먹패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계천 이북으로 밀려나죠. 그래서 청계천 주변에 있는 조선의 영세 상인들한테 돈을 뜯으면서 생활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1930년대 들어서면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미관에 김도환이 출연했죠. 우미관에서는 이제 원래 쌍칼이라는 이제 서커스단 출신의 이제 깡패를 고용해가지고 주변에 어떤 주먹패들 이렇게 막았거든요. 주먹패들이 이제 찝쩍거리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렇게 되자 1935년 당시 18살에 김도환이 나타나가지고 바로 그 쌍칼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도환이 조선 주먹패를 통일했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조선 주먹의 어떤 조직인 그렇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건 사실 1930년대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야시의 혼마 집회와 김도환의 종로패가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대립을 하게 되었는데 계속해가지고 뭐 대립만 한 건 아니에요. 1930년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여 나가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태평양에서 전쟁을 벌여 나가죠. 뭐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사실 조선 주먹패들은 계속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시 체제가 되면 범죄의 전쟁이 당연히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럼 깡패들은 사실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김도환의 종로패가 하야시의 혼마 집회와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을지로 쪽에 자전거 보관소, 뭐 이런 어떤 작은 이권 이런 것들 넘겨받는 대가로 해가지고 서로 형님 동생 하는 사이로 바뀌게 되고, 그 덕분에 이제 사실은 김도환이나 이제 그의 수하들은 더 이상 이제 경찰이 건드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원래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도 이제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때 당시 김도환 신화는 어떤 판타지가 아니었을까? 민족주의가 낳은.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믿을 게 없는 시대잖아요. 이런 판타지라도 있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도한이라는 판타지였다고. 근데 재밌네요. 이게 백화점도 그렇고 뭐 영화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 주먹들끼리도 일본파하고 민족파하고 나눠져 가지고 계속 경쟁을 벌이고 그랬다라는 그렇죠. 게 재밌네요. 네. 이렇게 경성은 물질 문명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근대 또 다른 축인 자유와 평등은 어떠했을까요? 이상화 빼앗긴 덜에도 봄은 오는가. 개벽 1926년 6월호.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덜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덜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한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시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게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3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덜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신 매든 그 덜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집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덜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덜에도 봄은 오는가. 유명한 시죠. 고등학교 때 교과서로 봤던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이거 다 외웠던 보네요. 사람. 뭐 다 외우지 못했어도 시험 공부하느라고 열심히 봤던 것 같은데요. 서한선 선생님 테이프 들으면서. 밑줄짝 하면서. 네. 저는 이 시를 이제 뽑았잖아요. 낭독하자고. 되게 감회가 새로웠어요. 뭔가 찡한 게 있어요. 되게 찡한 게 있고 절실함. 그때 당시 1920년대에 정말 이 조선 땅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안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좀 일제 앞잡이들도 있었을 거고 네. 예, 거기서 그냥 정치적인 거 생각 안 하고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 봄이 와도 봄 같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입장에 있었든지 간에. 그래서 절실하게 어떤 봄을 갈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봄이 뭡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는 시기, 꽃피는 시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염원들은 누구한테나 다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지금 이렇게 잠깐만 그 내력을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토머스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거기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생겨난 겁니다. 민족 자결주의가 뭐냐면 윌슨 대통령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국제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평화원칙 14개조를 제정을 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민족 자결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식민지 가운데 독립을 원하는 민족이 있으면 우리 미국이 돕겠다. 하지만 니네가 독립의 의지를 보여야 우리가 도울 수 있다. 의지의 근거가 뭐냐면 임시정부였어요. 임시정부를 세워라. 그러면 의지가 있다는 걸로 간주하고 우리 미국이 나서서 돕겠다. 자, 이게 뭐냐면 결국은 임시정부를 세우고 미국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 네. 그래서 사실은 1919년 3.1 만세 시위로 국제사회에 조선의 독립의지가 있다는 걸 천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근거로 이제 임시정부를 세웠어요. 초기에는 이제 한성정부, 그다음 연해주 정부, 상하이 정부 해서 여러 개가 있었는데 나중에 통합을 해가지고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 대통령으로 미국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적임자로 나섰던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나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08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1910년에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을 여러 명 배출했던 정치 명문 대학이었어요. 근데 이승만이 2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학교 개교 이래 그런 사람이 없었대요. 미국에서도 대단히 천재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버드와 프린스턴에서 구축한 미국 정계의 어떤 고급 인맥, 이게 이승만한테는 큰 자산이었죠. 거기다 본인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 사회에서 이승만한테 호감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외교 활동들을 하면서 국제 감각 이런 이미지를 구축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승만이 적임자다. 이제 그런 이제 함화평들이 많았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윌슨의 평화 원칙 14개조가 상원에서 미국 상원에서 부결된 겁니다. 왜 부결됐냐? 너무 이상주의적이다.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 이렇게 재정 적자가 생기고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런 식민지 나라들을 도와야 되냐? 그러니까 미국 상원에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부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윌슨 대통령이 1918년에 민족 자결주의를 포함한 평화 원칙 14개조를 제창했었는데 1919년에 이제 상원에서 부결되고 그다음에 이제 뇌혈전으로 쓰러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승만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겠죠. 근데 이승만은 자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안 되면 나는 여기 임시정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막 고집을 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반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제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도산 안창호가 단재 신채호를 불렀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눕니다. 단재, 자네는 조직의 결정을 따를 것인가? 도산 안창호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단재 신채호가 네, 저는 조직의 결정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다시 도산이 묻습니다. 단재, 자네는 이승만이 조직의 결정을 따를 사람이라고 보는가? 그러니까 단재 신채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조직의 결정을 따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자 도산 안창호가 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양보해야겠는가? 우리의 단결을 위해서. 결국 그래서 단재 신채호가 물러섰습니다. 물러서고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의 주선으로 이승만이 1919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자리에 오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많았어요. 이승만은 미국에 있잖아요.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있는데 상하이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1920년 12월 달이 돼서야 이제 상하이에 와서 한 6개월 머물고 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직무 수행이 대단히 불성실했죠. 그러자 이제 임시정부에서 1922년에 불신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대통령 자리를 내놓지 않고 계속 버팁니다. 계속 이렇게 줄다리기, 분열과 갈등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1925년에 임시정부에서 공금 횡령 혐의로 이승만을 탄핵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내쫓습니다.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탄핵당했잖아요. 임시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원조는 이승만이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비슷하네요. 공금횡령 뭐 이런 부분들이나 네, 공금횡령과 성실하지 직무수행 못한 불성실이었습니다. 네, 네.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독선 그것이 이제 탄핵을 불렀죠. 그리고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초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또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독재를 하다가 결국 4.19 의거가 일어나고 하야를 해서 하와이로 망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다 이렇게 독선 때문이에요. 독선. 근데 그게 죽을 때까지 이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이승만의 유언이 있습니다. 나만이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죽어 안타깝다. 죽는 순간까지도 나 아니면 안 된다. 나만이 할 수 있다. 이런 독선 속에서 죽고 간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한국 정치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정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상하이에 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국내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있었다면 국내에는 의열단이 있었습니다. 의열단은 1919년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조직을 했습니다. 요즘에 영화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조선 무정부주의 이념을 추종했는데요. 그런 조선 무정부주의였던 이념을 이끌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단재 신채호였어요. 그 실제로 그 의열단이 조직될 때 조선혁명선언을 써준 사람도 단재 신채호였습니다. 근데 의열단은 3.1운동이 실패한 이유가 비폭력 투쟁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일본 제국주의에게 공포를 심어줘야 된다고 의열단은 주장했습니다. 아니 주장한 게 아니죠. 실천으로 보였죠. 폭탄을 던지고 암살하고. 이게 의열단의 폭력투쟁, 의열투쟁이었습니다. 의열단 이제 단원들을 보면 상류층에 침투해서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 가지고 낮에는 이제 대단히 모던 보이를 이렇게 가장하는 거야. 준수한 외모, 뛰어난 패션 감각, 그리고 매너, 유머 감각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갈고 닦습니다. 그럼 멋있는 남자들이 의열단을 해서 뭐 김원봉도 이렇게 뭐 조승우나 이병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이렇게 이상한 게 아니네요. 아 그렇죠. 최근에 나온 암살에서 밀정인가요? 둘 다 나오죠. 암살과 밀정 둘 다 나오죠. 네. 사실은 뭐 그때 당시 조선 최고의 꽃미남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김원봉의 사진은 요즘 여성분들에게 보여주면 정말 대단히 탄식을 하는 이제 분들도 계신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꽃미남이었어요. 총독부 산하에 관공서, 경찰서, 뭐 은행 그런 곳을 상대로 해가지고 의열투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제 우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꽃다운 젊음인데 그런 투쟁 과정에서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 같이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사실 이 의열단의 의열투쟁이 하나의 또 고민거리였습니다. 젊고 유능한 친구들이 저렇게 희생됐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김원봉도 생각이 바뀝니다. 1926년 12월 달 나석주 의사가 마지막 의열투쟁을 벌입니다. 조선 식산은행과 동양적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고 저격하고 그러면서 나석주 의사가 이제 거기서 마지막에 권총으로 자살을 하죠. 그게 이제 의열단의 마지막 의열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원봉은 노선을 바꿔서 중국에 들어가서 그 항일 무장투쟁을 하죠. 조선 의용대의 간부로 활동하다가 조선 의용대가 분열되자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 광복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사령과 군무부장을 맡게 되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 다시 남한으로 와서 중도 좌파 활동을 하다가 1948년에 월북을 합니다. 월북을 해서 북한에서 노동상을 지냅니다. 하지만 워낙 민족주의적인 그런 색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도 좌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제 1956년 반혁명 분자로 몰려가지고 숙청을 당하죠. 자, 1920년대에는 다양한 문예 사조와 사상들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낭만주의적인 경향도 있었어요. 1920년대 초반에 문학동인지 백조가 창간되죠. 그 백조는 낭만주의적인 어떤 성향으로 흘렀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퇴폐주의적인 성향까지 가죠. 근데 그때 당시 박종화가 백조 2호에 기고한 글을 보면 왜 그런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 문학의 주조가 낭만과 상징 그리고 퇴폐로 흐른 것은 정치적으로 압박받는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3.1운동 뒤에 찾아온 절망에 젊은 문인들이 빠져든 탓이다. 모두 다 한이요, 애수요, 자포자기요, 유미탐구뿐인 것이다. 현실 도피죠. 유미탐구를 한다는 게 일단 다 맥이 이어지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그것과 정반대의 어떤 흐름도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의 탄생입니다. 카프죠. 1927년 카프 총회에서 제정한 강령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무상계급 운동의 일부분인 무상계급 예술운동으로서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 관념의 철저한 배격, 전제적 세력과의 항쟁, 사회의식 조성운동의 수행 등을 기한다. 극과 극이죠.
낭만적이거나 혹은 혁명적이거나. 의열단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낭만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혁명성과 낭만성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같이 그렇죠. 있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바로 같아요. 방금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낭만성과 혁명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때 당시 의열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의열단을 가지고 낭만적 테러리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당시 여성들은 어땠을까요? 삼종 지도의 나라에서 수백 년 동안 인고의 세월을 살아왔던 여성들은 식민지 조선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무엇을 주장했을까요? 나혜석 이혼고백서 삼천리 1934년 8, 9월호 조선의 남성들아, 그대들은 인형을 원하는가? 늙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당신들이 원할 때만 안아주어도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 인형 말이여. 나는 그대들의 놀이개를 거부하오. 내 몸이 불꽃으로 타올라 한 줌 재가 될지언정 나의 피와 외침이 이 땅에 뿌려져 언젠가 먼 훗날 우리 후손 여성들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 네, 지금 들으신 것이 바로 나혜석의 이혼 고백서입니다. 이거는 1934년, 그러니까 30년대에 발표된 거예요. 근데 이 이혼 고백서가 당시 조선 사회, 식민지 한국에서 대단히 큰 파문을 일으킵니다. 나혜석은 이것 때문에 고난 속에 빠지게 되죠. 나혜석은 신여성인데 아버지가 마음대로 시집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근데 나혜석이 그걸 거부하고 집을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경성에서 그림을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변호사 김우영이었습니다. 그때 나혜석이 걸었던 세 가지 결혼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첫째, 나의 그림 그리는 거 이거 당신 방해하면 안 된다. 둘째, 시어머니는 절대로 모시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나를 사랑해라. 이게 이제 나혜석이 내건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다음 해에 나혜석이 개인전을 열었는데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혜석이 여류 명사로 떠오른 거죠. 그리고 이제 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파리로 유학을 갑니다. 파리에서 나혜석이 최린과 불륜에 빠집니다. 최린은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천도교 신파를 이끄는 수장이었죠. 최린도 물론 유부남이었겠죠. 유부남과 유부녀가 이제 프랑스에서 바람이 난 겁니다. 김우영이 이제 아주 격렬하게 항의를 했죠. 근데 나혜석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친 겁니다. 우리 결혼 조건이 있지 않느냐. 세 번째 조건, 내가 무슨 잘못을 범하더라도 나를 사랑하겠다고 당신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이혼 고백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평이 안 좋았죠. 아니 그런 불륜을 벌이고 이렇게 뻔뻔한 글을 내놓는단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이제 사실은 이 구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 사실 오늘날 여성들한테는 대단히 울림이 있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몸이 불꽃으로 타올라 한 줌 죄가 될지언정 나의 피와 외침이 이 땅에 뿌려져 언젠가 먼 훗날 우리 후손 여성들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500년 동안 삼종지도의 나라를 살아왔던 그 어머니 그 어떤 한 울분들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나혜석은 대단히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나혜석이 그러고 나서 되게 불우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혼 고백서가 나오고 나서 나혜석의 그림이 하나도 안 팔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고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림도 안 팔리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뒷받침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집도 절도 없이 떠돌게 됐다고. 결국 이제 말년에 이제 양로원에 들어갔는데 그 양로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로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수용소 같은. 예, 강제 수용소 같은 양로원이었나 봅니다. 이제 거기서 2차례나 탈출을 시도합니다. 근데 탈출했던 이유는 자기 자식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탈출했을 때 길거리에서
백사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저기 나혜석의 조카인가 손녀인가 배우가 한 분이 계세요. 아 그래요? 바로 직접 손녀는 아니고 촌수를 어떻게 따져야 하나? 예, 배우 남훈희 씨의 호박 고구마 고모 할머니가 바로 나혜석이었습니다. 나혜석 씨가 우리 아버지의 고모. 왕고모. 당시 1920년대 경성에는 신여성들이 나타났어요. 그때 당시 이제 신여성은 자유연애를 추구했습니다. 그거는 자유주의 신여성이든 사회주의 신여성이든 그러니까 이념에 상관없이 자유연애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진영 같은 경우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러시아의 혁명가이자 여성 해방 운동가였던 콜론타이,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라고 있었는데요. 콜론타이를 추종했습니다. 자신의 사랑과 사상을 일치시키려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상이 안 맞는 사람과는 헤어져도 좋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만나도 좋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허정숙이라는 사람은 이제 남편이 친일로 돌아서면 새로운 남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공산당을 만든 박헌영의 아내 주세죽도 박헌영을 버리고 그때 당시 이제 코민테론의 조직 활동가였던 김반야랑 재혼을 하게 되죠. 이렇게 사랑과 사상을 일치시킨 사회주의, 그러니까 좌익 신여성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 자유주의 진영은 나혜석과 같은 모습들이 이제 자유주의 진영의 어떤 그런 연애관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좌익이든 뭐 우익이든 상관없이 삼종지도의 나라에서 500년 동안 갇혀 있었던 그 여성의 한들이 분출돼 나오는 거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대담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낡은 족쇄를 깨부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신여성 이야기들을 좀 보면서 여성의 노력만으로는 결국 극복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하게 됐어요. 그렇죠. 보통 이런 문제 얘기할 때 남자들한테 네 얘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네 딸의 문제고 또 네 아내의 문제고 네 엄마의 문제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얘기했던 거 신여성은 뭐냐면 나 자신으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딸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살 것을 강요받았잖아요. 근데 1920년대에 등장한 신여성들이 주장한 것은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여성의 어떤 이 열망이 열매를 맺으려면 신남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남성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 작가님은 신남성이죠, 사실. 아,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와이프와 같이 이제 육아를 이렇게 함께 분담하고 있습니다. 육아를 분담하고 있고 저희 와이프도 이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이 퇴근하고 나서 다시 육아 출근하지 않습니까? 특히 육아 문제에 있어 가지고 독박 육아 이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남자들이 이제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의식을 바꾸고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새 반성하고 있습니다. 요새 전업 아빠들도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근데 제가 전업 아빠들한테도 물어보면 이런 사회적인 시선들이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육아를 하게 되면 할 일이 없어서 저렇게 한다라는 어떤 생각, 그런 편견으로 바라보는 그런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그런 어떤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있거든요. 저는 정말 이런 부분들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남자들이 신남성이 됐을 때 정말 이 신여성의 오랜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건 뭐 저희 와이프한테 너무 아부하는 말을 남겨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꼭 듣기를 바랍니다. 들으실 겁니다. 경성 스캔들 1920년대 모던의 탄생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근대는 바로 지금 여기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은 지구촌을 사실상 하나로 만들었죠. 그런데 요즘 세상의 풍속을 살펴보면 물질 문명의 급류에 휘말려서 정신줄을 놓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요즘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을 보면 자꾸 이렇게 쏙 빠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제 해리포터 아시죠?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를 보면 디멘터라고 나오잖아요. 검은 망토를 두르고
허공을 떠다니면서 사람의 영혼을 빨아먹는 괴물이요. 저는 그게 물질 문명의 속도전에 휩쓸려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세태를 반영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를 위한 물질 문명인가? 묻지 않는다면 인간은 주체성을 상실하고 민주주의는 왜곡되겠죠. 내가 곧 주인인 세상이 민주주의니까요. 내가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진행 권경률, 낭독의 정정기였습니다. 우리 함께 역사해요.